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이번 주말까지 망설이다가 드디어 사연을 보내려는 새내기 사연자입니다. 저는 현재 돌싱이 되어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었던 그 자식은 거의 아수라 백작처럼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나와 결혼했어요. 영화 기생충을 아시나요? 그 영화에서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대사가 있죠? 그 놈이 그랬어요. 자신만의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 인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저의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저와 그 인간이 이혼하게 된 모든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루하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좋아 이렇게 수정할 지언정 내 얼굴을 아주 뚫겠다는 표현으로 사용하며 떨어지겠지. 너는 그렇게 좋아한다면 수정이를 만나 데이트하고 어떻게 헤어질지 아주 대단할 것 같아. 그래서 결혼하려는 건 아닌데 왜 그래도 우리 수정이 집으로 돌아가는 발을 내려놓으면 항상 아쉬워 죽겠다고 말해 매 시간 1분 1초가 아까운 사람이야. 우리 수정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 적당히 해 진짜. 닭살이 너무 많이 든 것 같아. 내가 너무 자주 닭살을 빼서 너의 말대로 진짜 정말 지겹다. 내가 여러분들이 닭살을 제대로 썰어 먹는 걸 보면 너무 싫어서 다음 주에 당장 맞설 준비 중이야. 주변 지인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모두 이렇게 그의 애정 표현이 우수하여 자태 고민하는 사랑꾼이었다. 그는 부모님보다도 제게 훨씬 더 신경을 써줬다. 아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결혼 이후에도 그 사람은 저에 대한 애정 어린 행동과 관심을 꾸준히 이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엄마도 제 친구들도 모두가 남편을 칭찬했지만 단 한 사람, 저희 친정아버지만큼은 남편에 대한 의심 어린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셨죠. 나는 그놈, 그 눈빛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아빠장 막이라고 해. 놈이 뭐야? 놈이, 그리고 그의 눈빛이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람 선해 보인다고 난리구만. 그의 보고하는 눈빛이 이상하다니,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내가 아빠밖에 못 봤어. 왜 또 내가 서운한 말한 거냐? 내가 장서방, 그 놈이 너한테 잘한다고 나한테 빌다시피 해서 결혼 허락은 했다만, 그거 남들이 말하는 선한 눈에서 알게 모르게 생각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거야. 이거, 아이고, 알겠어요. 그래도 아빠가 이제는 우리 집 식구가 되었는데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마세요. 그가 아빠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데 친정아버지는 때때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저 속상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남편을 보면서 사람처럼 좋아 보인다고 했는데 요즘 세상에는 그런 남자를 만나기 어려울 거라는 말을 했어요. 오직 한 분, 제 친정아버지만이 당신의 사위인 제 남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셨다. 결혼 직후에야 저도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았었어요. 여러 번 그렇게 했지만 한두 번만이었죠. 대놓고 남편을 무시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남편에게 우리 집을 좀 별표 붙잡을 수 별표 있으려는 게요. 그만 오라고 그래. 그 녀석은 속도 없다니까. 그렇게 지 싫다고 밀어놨는데 왜 자꾸 나한테 와서 친한 척을 하는 건지. 나한테 참 아빠,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도 그렇고 내 친한 친구들까지 죄다 장서방 보고서 저런 사람 없다고 들었는데 왜 아빠만 자꾸 그래? 그러면 애초에 결혼을 허락하지 말았어야지. 장서방이 아빠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긴장을 하고 오는 줄 알아? 좀 잘해보려고 살갑게 그려도 아빠는 쌩하기만 하고 친정아버지는 참 희한할 정도로 한결같이 우리 남편을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속을 알 수 없는 것 같다는 게 그 분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허락해 주신 건 아빠의 하나뿐인 자식인 제가 그 남자를 너무 좋아해서 허락하신 거야. 저도 알았어요. 그래도 이왕 결혼까지 한 거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좋겠냐고. 특히나 저를 공주처럼 모시던 저희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도 정말 잘했어요. 아빠는 늘 밀어내기만 하셨지만
하지만 철롱산 같은 우리 아빠한테 남편도 지친 건지 어느 날은 술이 아주 제대로 떡이 되어서는 엄청난 사고를 치고야 했죠. 아, 장인어른,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예, 장인님은 저 4년제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요? 아, 저기, 가장님 밖에 좀 나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남편분께서 찾아오셨는데 술이 좀 많이 드신 것 같거든요. 네, 우리 남편이요. 아니,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그가 여기를 왜 와요? 장인님은 좀 나와 보세요. 말이 많으니 좀 나와 보시라고요. 세상에,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밖에서 웬 구석이 들려오길래 그냥 다른 곳에서 나는 소리인가 싶었네요. 그 주변에는 다 공장과 농가가 있었어요. 보니까 다른 곳에서 나는 소리인 것 같았고요. 그런데 웬걸 정말 직원의 말대로 우리 사무실 밖에서 너무 익숙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일하던 것도 내팽개치고 후다닥 달려나가 보니 지극히 옳은 말대로 저희 남편이 공장 한가운데에서 서 있었어요. 그것도 술이 떡이 되어버리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씨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곳에 남편이 나타나다니 그것도 술이 떡이 되어서는 대체 어디서 어떻게 술을 마시고 온 것인지 꼴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겉옷으로 제 점퍼를 입은 채 거의 크롭티처럼 입고 나타났더라 그래요? 정말요. 아찔하지만 왔어. 오빠의 회사는 여기 있는 건데 오늘 회사 안 갔어? 어이구, 우리 예쁜 애. 오빠가 오늘 회사 안 갔어. 내가 지금 우리 장인어른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데 회사는 뭐, 별거야? 나 오늘 장인어른이랑 진짜 제대로 얘기 좀 해봐야겠어. 장인어른 좀 나와 보십시오. 미쳤나봐, 미쳤나봐, 정말. 오빠 또 어디 갔어? 왜 이래? 정말 어머머,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저희 친정아빠를 애타게 부르면서 걸었더니 왜리, 정말? 어머머, 자빠져서 저희 친정아버지 공장에 구비되어 있는 비료포대에 그대로 엎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서둘러 남편에게 달려갔으나 이미 늦었죠. 남편의 무게 때문에 터져버린 그 비료포대에서 풍겨져 나오는 거름 냄새, 그 틈새 때문에 헛구역질만 했어요.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어.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제대로 된 마음 상태로 오셔서 이야기해도 부족할 거야. 판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좀 차려. 아빠, 오빠가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내가 챙겨서 집으로 보낼 테니 어서 일어나. 어디서 초대야동을 언제 챙겨서 나온 건지 저희 친정아버지는 공장 청소를 할 때 쓰는 강력한 물호스를 그대로 들고 나와서 비료포대에 엎어져 해롱해롱하고 있는 제 남편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셨어요. 호랑이와 같은 아빠의 고함과 물대포의 주화로 남편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일어나 후다닥 걸어온 남편은 저희 친정아버지 앞에 그대로 무릎을 털썩 꿇고 하염없이 빌었다. 장인님,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 예뻐요. 부탁드립니다. 저도 아버지를 가지고 싶습니다. 부디 좋게 대해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자는 건가요? 지금 아휴, 회사 직원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나 망신 주겠어요. 이거 아닌 거예요. 아,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좀 예뻐해 주실래요? 저도 아버지를 갖고 싶습니다. 저한테 자유를 주세요. 아유, 오빠 그만해요. 그만해요. 남편은 제 막루에도 불구하고 친정아버지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로 계속해서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 좀 예뻐해 주십시오. 저도 아버지를 갖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말씀 말이에요. 나중에는 가서 말을 하다가 오열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친정아버지도 결국 단단했던 롱성일 후 알고 계셨다면 말이죠. 제 남편은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혼모로 혼자 남편을 키워오셨고
남편은 그런 성장 환경 때문인지 우리 친정 아버지로부터 더 사랑받고 싶어 했던 것이었죠. 아, 그만 울어. 일어나서 씻고 나와. 해장국이라도 먹고. 아이, 뭐해. 얼른 일어나. 그리고 직원들에게 민망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며 빨리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대충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아내네, 우리 노은 그 금방 다녀올게. 결국 그날 친정아버지는 제 남편을 향한 마음을 열어주시며 남편을 사위로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후회하고 있어요. 그날 친정아버지가 제 남편이었던 그분께 마음을 열어주신 일을 물리지 않을까요? 못한 것을 말이에요. 만약에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를 다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빠가 보신 것이 다 맞았어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저 아빠와 남편이 가까워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더욱 친정아버지와 남편이 가까워지길 바라기만 했었죠. 그 당시에 저의 바람이 이루어졌는지 신혼 초에 대혼돈의 고비를 넘기고 나서 친정아버지와 남편은 비로소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제야 집안의 화목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방이 병원에 가도 너를 자꾸 끌고 가서 건강검진을 시켜 알았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그냥 싹 다. 이 언제나 아빠처럼 내 엄마랑 너를 속상하게 만들며. 하지 말고 지금 그랬어. 농담 그럼 나왔지? 아빠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엄마는 어떻게 살고? 떠날 사람은 떠나, 살 사람은 다 살게 돼 있어.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말아야 돼. 아빠가 너희 할머니랑 돌아가셨다고 사이디 잘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너와 엄마도 그럴 거야.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래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에헤이, 울지 말라 했잖아. 딸내미 가족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친정아버지의 건강 악화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련으로 나타났어요. 소리 소문 없이 다가온 병은 우리 아버지를 순식간에 빼앗았죠. 어쩌면 그러한 증상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다가오는 몹쓸 병이 있나요? 증상을 느끼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 없이요. 가정에서 있었던 상황은 아버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남은 시간만큼 즐겁게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짧았어요. 아버지는 하루하루 입에 물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셨고, 그러다 순식간에 아버지를 잃고 엄마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셨어요. 엄마가 계시는 원래의 집에서 잘 지내시니까 더는 내가 마음 쓸 필요가 없겠지만 장모님은 아닌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모시고 살자고요. 장모님과 함께 지내자고요. 그런데 혼자 집에 계시는 엄마를 두고 놔둘 수 없다면서 남편은 제가 제 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며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러한 말을 해주는 남편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솔직히 그저 제 부모님인데 다 큰 어른이 되었는데도 살다 보면 부모님과는 때로는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불편한 일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장모님이 우리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자고 먼저 제안을 해준 남편을 보며 그저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 어서 새들어서 함께 살면 어때요? 하고 말했을 때 엄마가 혼자 큰 집에서 지내게 하는 건 마음이 안 좋았고 엄마를 모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집 정리하거나 음식을 대접하거나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사는 것도 어때요? 제가 엄마와 함께 사는 방향으로 결정할 줄 알았거든요. 혼자 있는 것보다 곁에 계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친정 어머니의 답변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어요. 아유, 싫어. 잘 아리. 너희 신혼집 근처로 이사가서 같이 살게 또는 같은 건물에서 함께 생활하기를 선택하던가요? 사는 거나 뭐 차이가 있어요 하는 말은 그만하고 함께 살자. 그 사람이 먼저 얘기했으니까 장모님 혼자 계시게 하는 게 마음에 안 좋다고요. 아이고, 마음만 받을게요. 저는 지금 이 정도가 좋아요. 너희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 해도 정말 고마워요. 나도 내 삶이 있고 무엇보다 너희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인데 거기에 끼어들어 하는 건 정말 아니에요.
그냥 가까이에서 지내는 게 좋겠어요. 엄마의 꾸중에 있어서 저희 부부도 결국 엄마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네요. 불편하고 싫다는 친정 엄마를 위해 우리 마음 편한 대로 하자고 억지로 집에 오시게 하는 건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친정 엄마는 저희 부부가 신혼집 근처로 이사하고 나서 자주 찾아뵙고 시간을 자주 보내면서 서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있어요. 일상을 찾아가는 듯 했지만 우리 부부의 일상에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어요. 생각해보면 그 인간과 결혼한 이후 단 하루도 조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남편이 제 손을 꼭 붙잡은 채로 무릎을 꿇었어요. 뭐야? 왜 그래? 하고 여쭤보니 여보, 나 아무래도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 회사가 어려워졌는데 우리 팀이 제일 유력하다고 해서 난 정말 미안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당신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고 남편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기 팀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고 그게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다며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무릎까지 꿇고 미안하다고 얘기했던 거죠. 저 당시에는 그저 남편을 사랑했기에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동정만 가득했습니다. 내 남편은 힘든 일을 겪은 후에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안쓰러웠고 상심스러웠습니다. 제 남편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자 일어서게 하고 회사에 대해 어떤 일이 생겼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리는 건 뭐가 중요한가요? 당신이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회사 경영진의 잘못 때문에 좋은 인재들이 떠나는 것이죠. 자기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능력 있는 직원들을 잘라내는 겁니다. 남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했어요. 지금 말하는 게 농담은 아니에요. 당신이 제게 힘들 것 같다면 왜 그러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당신이 나 때문에 힘든 것 같다는 소리야? 이젠 선 넘지 말아요. 그래도 당신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알지? 너는 내 인생의 파트너야.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듣고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해요. 아마 제가 그랬을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명예 공동명의를 해준다고 그러던데 우리 신혼집 명의를 공동명의로 해보자 안 그래? 그래도 어떤 게 더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거든.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도 되고 이것저것 장점도 많다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처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신혼집 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꿔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 입이 적하고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제가 알아봤는데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절세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도 많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남편에게 인간적인 고마움이 컸기에 그런 결정을 내리고 싶었어요. 나 당신한테 뭐 해줄 능력 돼. 그러니까 너무 풀 죽어 있지 말라고. 알겠어요. 엄마한테도. 이야기해보고 남편과 함께 상의해보자. 공동명의로 하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 동생인 제가 그 회사를 이어받아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친정어머니, 저희 3명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은 자신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고 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심사숙고한 것 같아요. 그 고민의 끝은 이렇게 되었어요. 공동명의 하지 말자.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말한 것 같아. 공동명의 하지 말고 당신 명의로 하자. 우리가 남이야? 당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혼자서 저와 살자고 말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당신께 말씀드릴 건데요. 당신이 힘들 때 조용히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신혼집을 남편의 명의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곧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제게 말했어요. 진심으로 고맙다. 나는 정말 잘할게. 정말 고마워. 너 같은 사람을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나 정말 잘할게.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가 부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과거의 제 자신을 붙잡고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저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저와 우리 친정엄마가 갑자기 친정아버지를 잃고 힘들었을 때 남편은 우리 옆에서 엄마와 저를 지켜준 것처럼 저도 남편을 지켜가며 함께 한 해 두 해 가족으로서 살아가면서 저희가 서서히 가족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인간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는 꿈에도 모르겠어요. 아, 우리 이혼하자. 내가 필요한 부분은 모두 작성해 두었으니 당신만 작성해주면 돼라고 말했습니다. 진명의 이전을 한 몇 달 후에 발생한 사건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주말에 겪은 일로 생각했는데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당연히 남편에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고요? 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을 갑자기 왜 하냐며 나한테 뭐 몰래 카메라를 하고 있는 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장난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이혼을 농담으로 하겠어요? 아니, 나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혼하자는 말이에요. 아니, 왜 갑자기 이러세요? 지금 뭐래고 있는 거예요? 제게 이혼을 제기하는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아왔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너무 차가웠고 무례하고 건조했어요. 그 모습에 당황스러웠죠. 남편은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묻는 저를 보며 질려버린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 무슨 소리야? 집 나가라고 그리고 이윽고. 하자고, 해보자고. 이혼 한번 들어보자. 뭐냐, 당신 뭐 만나는 여자 생긴 거니? 그런 거냐고 생각을 해도 그런 싸구려 생각을 하냐? 아, 나는 원래 여자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내 인생이 중요한 사람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닌데. 너희 아버지가 남겨준 공장도 있겠다. 너희 엄마가 갖고 있는 집도 있겠다. 나한테 이 집 하나 넘겨주고 갈라서는 건데 그게 아쉬운 건 아닐 거야? 아니야, 안 그래? 남편놈이 아무렇지 않게 툭툭 내뱉는 말을 듣고 있잖니? 자식이 지금 나한테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턱 막혔어.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있는 게 답답했던 건지 병을 떨어지게 해주겠다면서 하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었는데 아, 내가 회사 구조 조정 당할 것 같다고 했던 것도 너한테 결혼하자고 이야기했던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내가 의도해서 한 거야? 아니면 내가 너를 어떻게 알고 소개해 달라고 했겠어? 남편의 저 말에 문득 과거가 떠올랐어요. 우리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남편과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것이었거든요. 저는 그게 주선자 친구가 알아서 저희 둘이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에 소개를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남편놈이 일부러 주선자 친구한테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저를 콕 집어서 소개해 달라고 했던 것이었죠.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좋은 회사에 들어가도 애초부터 흙수저로 살아온 나 같은 사람한테는 돈을 벌 기회가 없더라. 그래서 애초에 금수저로 태어난 너를 잡은 거지?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꽤 깐깐한 편이야. 넌 지금 뭔 말을 하려는 거야? 그게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 내가 그러려고 한 거라는 거네. 당연한 거 아니겠어? 아, 그래도 그 노인회는 내가 술을 마시고 연기 좀 하니까 금세 풀리더라. 너도 너희 엄마 얘기하면서 나한테 이 집 명예 넘겨주고 나는 이 집을 가지고 투자도 좀 하면서 새 인생 시작할까 했었어. 이혼하자고 내가 젊은 나이에 너 같은 른 발이랑 살고 싶겠냐? 아, 나도 창피한 거 알지? 너랑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참 공격적이었고 태어나면서 받은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생긴 장애야. 다녀오는 길에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거든. 대형 화물 트럭에 치여서 시피한 사고였지만 그런 건 감사해야 했어. 하반신이 크게 다친 것이야. 마비로 아지될 수도 있다고 했던 상황에서 오른쪽 다리 신경과 근육을 손상당했을 때
그것만으로 끝난 것에 대해 나는 제 인생이 다시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갖고 있는 장애를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는 그 남자를 만난 것에 감사했어요. 그는 나를 그대로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자신만 있을 뿐 나로서는 다 괜찮다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고 그 고마운 사람과 평생 함께 살고 싶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다 그 남자가 의도적으로 다가왔던 것이라는 사실에 당황스러우면서도 충격을 받았어요. 아야야, 내가 한 말 알아들었지? 솔직히 말해서 너는 다리 상태로 결혼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니 우리가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지금까지 말을 다 했어? 좋은 경험이었어.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걸로 생각해. 만약 내가 그 좋은 사람이었다면 좋은 경험이었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이런 놈 같은 경우가 어디에 있겠어. 아냐, 쓸데없는 말하지 마, 자식아, 알았어.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할 거야. 내 덕분에 내 집 마련도 했으니 서로 이별 경험을 깨끗하게 해야 해. 나도 내게 보상을 주는 것처럼 생각해. 너도 손해볼 일은 없을 거야. 아, 너는 내게 고마워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닌가? 여러분, 제 남편이 하는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달할 이유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기억하십시오. 남편이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정말 마음이 떨어졌고 눈물도 멈추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치아가 바스러질 정도로 어금니를 꽉 깨물고 참았어요. 그런 놈한테 너 때문에 내가 오는 거다라는 오해 받기 싫었거든요. 저는 이를 악물고 그 자식한테 미소를 지어주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놈은 제 등 뒤에서 이혼하자고 라는 말을 내뱉지. 마치 어린 시절 누구누구랑 놀자 하고 외치는 것처럼 신이 나서 말이에요. 그리고 방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 놈의 면상이 찌그러진 정도로 엄청난 것을 들고 나왔어요. 그건 또 뭐야? 다른 재산도 줄게라고 하며 이혼하지 말자고 설득하려 하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내 나이가 젊은 여자의 발절뚝이처럼 붙어있다고. 와이프라고 데리고 다니기 싫다는 말에 나는 이 집안 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아요. 내가 너를 붙잡아야 한다면 차라리 그대로 대양을 붙잡는 게 나을 것이다. 나도 너 같은 놈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나는 너에게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이것이 내 은행 거래 내역이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라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려는 것이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한 것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라고 나는 등기부 등본을 챙겨 나오기 위해 안방에 들어간 거였어요. 제 등기부 등본과 통장 거래 내역은 말 그대로 그 자신을 만만하게 여기는 놈에게 찌그러뜨릴 수 있는 적절한 무기였지만요. 물론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상한 대로 그 서류를 받아본 남편의 얼굴은 서서히 아주 빠르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부들부들 떨며 서류를 들고 가다가 남편은 제가 가져온 등기부 등본과 은행 거래 내역을 보다가 갑자기 멈추고 제 앞에서 섰고 대지라고 하는 듯이 살려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니잖아. 언제 명의만 받는다고 했지? 이런 것까지 받는다고 안 했잖아. 나 이거 못해.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겠어? 좀 살려주라. 남편이 왜 그랬냐고 물었을 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나는 너무 흥분해서 내용도 제대로 안 보고 도장에 찍어버렸더니 나타난 결과였어요. 너가 명예 이전을 하는데 눈이 멀어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다 도장 찍은 거야? 그게 이거야말로 나한테 봉사활동을 해주는 것이야. 저희가 현재 사는 집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은 것은 맞는데 남편이 기꺼이 그 대출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맙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대출금을 다 갚아야 하는지 물었는데 이 집은 우리가 함께 공동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집은 제가 결혼 전에 혼자 구입했던 것인데 부동산 투자로 손해를 보고 남은 집을 보유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저 이자만 내면서 살기로 마음먹고 이 집이 신혼집이 되었어요.
그때 친인척이나 부모님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자 그의 눈에는 돈만 보이고 있는 남편이 그 명의를 그녀 이름으로 받아갔던 것이었어요. 출근 전까지 모두 갚겠다는 동의서에 도장을 찍은 채 말이에요. 아, 너 처음부터 이렇게 음흉하게 나한테 그 서류를 작성하게 한 거야? 그런 거냐고. Y, 기집 확인해봐라. 이게 아주 나쁜 일이네. 야, 내가 한 주씩 꽃뱀길이랑 다른 게 뭐야? 순진한 남자한테 집주인이 준다고 해놓고서 비빌 떠 안개하고 있던 남편은 얼굴에 강스파이크를 날렸어요. 그놈 또한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떠는 나의 모습에 처음에는 뺨을 맞기에 그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채로 저를 바라봤죠. 저는 그 녀석한텐 이야기했어요.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나? 어디서 나를 너랑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너 빡대가리냐? 저는 은행 거래 내역을 못 봤어. 서류만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나만이 계속 찍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한 번에 모든 것을 가져간다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업무 처리가 빠르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너를 이해하는 척해. 그리고 꽃뱀이야. 꽃뱀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도 돈을 벌어드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할 거예요. 너 같은 놈에게 가져올 게 뭐가 있겠어? 라고 말하겠지? 그렇지 않아? 그럼 전에 했던 대로 이혼하고 나면 내가 찍으면 돼. 그럼 문제 없어. 거기까지면 돼. 그러면 되겠지? 저는 서류만 그렇게 작성했을 뿐이에요. 집 대출 이자와 은행 비용은 제가 꾸준히 내고 있었어요. 한 번에 서류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빨랐기에 그렇게 했더니 은행 이자를 제가 지불하고 있었어요. 이 인간은 자기가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인지 뭘 했는지 전혀 몰라서 단지 제가 했던 걸로만 생각하는 거죠. 집이 자기 것이 되었다고 착각하여 제게 이혼을 하자고 덤벼든 것이었어요. 말 그대로 불량방 같은 행동을 한 거죠. 대출금이 왜 이렇게 많아? 가만 이거 가짜 아니야? 너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었잖아. 아니 왜 나한테 대출금까지 이야기 안 한 건데? 미영아, 나 회사까지 간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 정신 나가니까 당장 자기한테 집이 생겼다는 것에 눈이 뒤집혀서는 회사도 그만두었던 거 있죠. 수십억 원대의 신혼집을 담보로 취급받아서 사업을 해보겠다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혼자서 설레발치면서 일을 다 말아먹고 그러고 나서는 제 탓이라며 발동동 그르고 우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발등에 스스로가 제대로 찍은 거 맞지? 지금 너도 참 대단한 인간이다. 어쩌면 그렇게 대책 없이 살았어. 회사를 그만둬 뭐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담보대출도 융자가 적당히 있어야 나오는 거지. 너 뭐 할래? 이 집 가지고 사업해 보려고 한 거야? 내가 봤을 때 너는 사업하면 안 될 것 같아. 머리가 이렇게 밖에 안 굴러가는데? 사어 웃기고 있어? 진짜. 진명에 이전하는 게 어린아이들 사탕 총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상황을 알고 나서는 그놈은 책게 다시 이 신혼집에 대한 명의를 가져가 달라고 대걸복걸 하더라고요. 나는 그놈에게 쐐기를 박았어요. 이미 내가 가겠다고 한 거 내가 왜 뺏어오냐며 그럴 수 없다고 말이에요. 너 정말 이럴 거야? 정말 이럴 거냐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반병신인 너 웨딩드레스 입어보게 해주고 남들한테 보란듯이 너를 예뻐해주면서 너랑 견줄 생각이 없었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건가? 그래서 내가 나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대접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복수는 여기까지인가? 반병신이야, 라리. 너보다 나가 나은 생각이 들어. 차라리 다리 쩔뚝이인 나가 나아 보이는 것 같아. 너는 인간적으로 안 된 거지. 너보다는 나가 더 인간 같아 보이지 않겠어? 저거 말하는 싸가지를 보셨나요? 반병신 참네. 그 인간은 자기 혼자서도 못 버티고 바락 떠보는 걸 보고 있으니 그저 한심스럽고 사실 결혼 생활을 할 때는 이런 신체적 결함이 있는 나를 뭘로 보고 남편이 사랑해주는 것을 꺼낸다.
스스로 많이 느는 것 같다. 하지만 저때 딱 알겠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사람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천사가 아니라 단지 쓰레기 그 자체였다는 게 말이에요. 그 쓰레기 같은 놈은 자존심도 없는 것인지 어린아이가 때를 때로는 저에게 계속 매달리며 자신은 대출금 이자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제게 돈을 다시 가져가 달라고 했어요. 근거 없이 매달리는 그 인간을 떨어내며 저는 말했죠. 여기서 그만 끝내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뭐,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네 말대로 내게 고마운 게 많아서 여태껏 내가 이렇게 찍고 있었던 건데 내가 이렇게 인간 쓰레기라고 알았으면 내가 찍지 않았을 거야. 그래도 뭐 이제라도 내가 이렇게 대출금까지 가져간다니까 너무 고마워. 이건 진심이야. 그래, 절름발이랑 살르라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 봉사해줘서 고맙다.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안 돼, 안 돼, 자기야. 잠깐만,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짐을 왜 싸는데, 다시 좀 이야기해줘.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집이 된 장소에서 새 짐을 챙겨 나왔어요. 그는 이혼하자고 했던 몇 분 전과는 다른 태도로 절실하게 나에게 매달리고 붙잡았지만 이미 늦은 거 아닐까요? 나는 나의 가방을 붙잡고 매달리는 그를 뿌리쳐서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혼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혼을 하는 건 하는 거지만 할 일은 또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나는 이혼을 다시 생각해 주길 바라는 그 인간의 연락을 무시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새로운 직원도 고용했고요. 대표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말고는 무거운 거 못 옮기시잖아요. 그리고 대표님, 왜 그런 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할 테니까 하지 마세요. 네, 아니에요. 이 꽤 별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이런 일을 다 혼자 하셨었어요. 괜찮으니까 가서 성훈 씨는 성훈 씨 일하세요. 각자 일을 하는 것이 제일 효율성이 좋잖아요. 마음만 받아들일게요.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주세요. 제가 옮겨드릴게요. 회사에 들어온 신입은 참 싹싹한 친구였어요. 이따금과 정도로 친절해서 부담스러웠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입 직원 역시 제 남편과 관련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제 남편놈, 그 쓰레기 같은 자식은 이혼 과정에서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이혼 사유를 가져다 붙이면서 저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지금 얘기하는 내용 나 녹음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랑 만말하면 그쪽들 돈이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생각하지 않아야 해요.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바로 경찰을 부르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일의 내용은 제가 남편과 약속한 계획 중 하나였으며 그 계획은 제가 사모님을 도와 사진을 찍게 하고 그녀에게 접근하여 자주 연락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입 직원은 남편이 세운 사람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 공장 직원 중 한 명이 흡연 구역에서 그 신입 직원이라는 사람이 저와 제 남편에 대해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신입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들이고 그 직원이 앞에서부터 본 사실을 가능한 한 기일로 공개했습니다. 녹화기를 켜둔 채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입 직원 입에서 나온 말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지금 불법으로 수행한 거네요. 이거 불법인 거 알아요. 멀쩡한 사람을 바람 피우는 불륜 여러 몰래 가서는 위자료 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였던 거죠. 그 사진 어디 있어요? 그럼 그 사진 찍어주는 사람도 이 근처에 있겠네요? 오라고 그래요. 당장 여기 와서 나한테 있는 그대로 다 말하라고 해요. 일부러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구해서 회사 신입으로 입사하게 하고 저한테 괜히 추근덕 거리게 한 것도 모자라서 그걸 사진으로 아직 남기려 했다니. 결론적으로 남편놈은 이혼하게 되는 이유를 제가 바람을 피워서 생긴 것이라고 몰아가려 했던 거잖아요. 저를 유죄로 만들려고 말이에요.
내가 전혀 몰랐다고 생각할 때 나는 실제로 하지 않았던 부정행위에 가담해 있다는 의심을 받아들여 해당 망가질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는 상황에 대해 생각했다. 그때는 몸 전체에 소름이 계속 돋았다. 결과적으로 남편이 의심하고 있던 2명을 발견하고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 자백을 받았다. 그 결과 실제 위자료를 내는 것은 나 대신 남편이 되었다. 너는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알았길래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시켰길래 그 사람들이 내게 등 돌리고 있는 거야? 그쪽에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과의 협력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너의 이야기 참 재밌네.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얽히는 건 아니겠어? 나도 요점을 이해 못할 만큼 좋아져 있다고. 너와 같은 양아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직접 다가왔다. 내 남편이 고용한 2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처벌을 주는 대신 남편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남편이 나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기 위해 어떤 짓을 시키고 있었는지 그 사람들이 제게 이야기하도록 만들었다. 이 녹음기를 가지고 당신들이 손을 채우거나 돈을 받을지 선택하라고 말했고, 그리고 남편 아래에서 일한 사람들이 자백을 하면서 그 증거를 모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리고 이혼 재판 당일 저희 부부의 이혼을 선고해주던 판사도 어이없어 했다. 어떻게 결혼을 해서 함께 삶을 살아온 아내에게 이렇게 파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냐고요? 술을 내놓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위자료입니다. 현재 집에 대한 대출 채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노력해봐도 남편 앞에서 실패한 것은 2가지뿐이었습니다. 위자료 지불과 자신이 명의를 이전받은 집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내린 대출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꾸준히 갚았다면 정말 적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집값은 하락하고 있어서 집을 팔아도 손해일 겁니다.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 또한 손실일 겁니다. 법정에서 경험을 쌓은 후 그제야 현실을 깨닫는 건지 그분은 다시 태도를 바꿔서 저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순간 미쳤었나 봐. 돈은 뭐가 중요해서 내게 많은 피해를 줬지. 정말 죄송해. 회사 업무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 정말.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때 나한테 한 말이랑 또 전혀 다른 말에 지금 말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어. 너 그때 나한테 그랬어. 회사 구조 조정 그런 것도 없었고 우리 만나기 시작한 것부터 모든 게 다 내가 의도대로 끌고 온 일이라고. 그때는 내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단 말이야. 내가 자기랑 이혼 준비하고 오늘 이렇게 이혼 도장까지 다 찍고 나니까 그때서야 내가 정신이 제대로 든 것 같았어. 나 당신한테 내가 상처 준 걸 죽는 그날까지 다 갚으면서 살게.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될까? 그 녀석은 최소한 대출금 그리고 위자료까지 제게 주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는 자존심도 모고 다 내팽개쳐진 채 저렇게 했어요. 말이 주워 담을 수가 있는 건가요? 한 번 말을 내뱉었으면 그건 끝이에요. 당연히 저는 매달리는 그 놈에게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고 그대로 뒤돌아섰어요. 그 이후에도 그 자식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전화나 문자로, 아니 심지어 찾아와서까지 반복해왔어요. 말은 항상 똑같았어요. 자신이 잠깐 미쳤던 것 같다. 다시 잘 해보자는 그 말뿐이었어요. 결국 그 인간은 자기 뒤에 자기가 지치고 나가 떨어지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놈은 아직도 제게 위자료를 다달이 나누어 보내는 참혹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아인에게 걸맞는 결말 아니겠어요. 저는 그 자식과 이혼하고 다음 달이면 그 위자료를 받는 마지막 달이래요. 얼마나 슈퍼 행복한지 모를 거예요. 위자료 마지막 금액을 받게 되면 그 인간과 정말 끝이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위자료를 받는 날에 또 어떤 말을 하는지 잘 기억해두고 그 후기도 조만간 말이에요. 사연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긴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